지금 영상 속 이글거림에 떠있는 이 거대한 불덩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다. 이 안에 지구를 하나씩 차곡차곡 넣는다면 들어가는 개수는 무려 130만 개. 여기서 솟구치는 작은 불기둥 하나만으로도 지구 몇 개는 그냥 통째로 삼킬 정도다. 이 거대한 태양 하나의 무게는 태양계 전체 무게의 99.8%. 난다 긴다 하는 행성이고 위성이고 전부 다 합쳐도 태양 앞에서는 부스러기 수준이라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괴물 같은 태양조차 진짜 우주적 존재들 앞에서는 먼지 한 톨로 쪼그라든다는 것이었으니 그 첫 번째가 바로 스티븐슨 2-18 우주 저편 방패자리 방향에 떠있는 이 별의 지름은 태양의 약 2000배. 그러니까 방금 봤던 그 태양을 이 별 안에 우겨 넣는다면 무려 17억 개가 들어간다는 것.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겨우 14초가 걸리지만 이 별 한 바퀴 도는 데는 무려 8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렇게 거대한데 속은 의외로 텅 비어 있어서 그냥 빛나는 거대한 가스덩어리인 셈이라는 것. 하지만 태양 17억 개짜리 괴물조차 이 존재 앞에서는 모래알 한 톨로 사라져버리게 되었으니 바로 우리 은하. 태양 17억 개짜리 사이즈의 별도 이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그저 수많은 점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은하 하나 안에는 이런 별이 무려 2천억에서 4천억 개. 심지어 이 별들은 촘촘히 붙어있는 게 아니었으니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빛의 속도로 최소 4년을 날아가야 가까스로 닿을 만큼 멀찍이 떨어져 있다. 그런 우리 은하를 끝에서 끝까지 가로지르면 빛으로 달려도 무려 10만 년. 게다가 이 은하 한가운데는 태양 수백만 개를 집어삼킨 거대한 블랙홀 하나가 버티고 앉아 이 모든 별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우리 지구는 변두리 나선팔에 박힌 먼지보다 작은 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 우리 은하는 혼자가 아니다. 바로 옆에는 우리보다 더 큰 안드로메다 은하가 떠있고 그 사이 거리만 무려 250만 광년. 빛이 250만 년을 쉬지 않고 달려야 겨우 닿는 거리다. 그리고 이 두 은하 주변으로 작은 은하 수십 개가 중력에 묶여 한 덩어리로 몰려다니는데 이 무리를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른다. 크기는 약 1000만 광년. 조금 전까지 크다고 소름 돋았던 우리 은하가 이제는 이 무리 안에 점 하나로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이 국부 은하군조차 통째로 집어삼키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라니아케아. 하와이 말로 끝없는 하늘이란 뜻이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은하의 수만 무려 10만 개로 끝에서 끝까지 5억 2천만 광년. 즉 이곳을 가로지르는 데만 빛의 속도로 5억 년이 걸린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주의 진짜 뼈대를 볼 차례인데 은하는 우주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 수천 수억 개의 은하가 필라멘트라 불리는 실을 따라 목걸이 구슬처럼 줄줄이 꿰어 있고 그 실과 실 사이에는 거대한 빈 구멍들이 우주 곳곳에 뻥뻥 뚫려 있는 구조. 이 모습이 꼭 거미줄을 닮았다고 해서 과학자들은 이걸 우주 거미줄이라 부르는데 놀라운 건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은하가 실제로 들어찬 부분보다 텅 빈 공간이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것.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어둠인 셈인데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도 라니아케아도 결국 이 거대한 거미줄에 가느다란 실 한 가닥 위에 맺힌 작은 매듭 하나에 불과했던 셈. 그리고 여기까지가 인류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이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내다봐도 빛이 우리에게 닿아준 곳까지만 겨우 보이는 것. 그 선 너머에 뭐가 더 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다. 방금 본 그 거대한 거미줄조차 어쩌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지도 모르니 끝없는 스케일의 맨 밑바닥. 먼지보다도 작은 이 행성 위에서 우리는 아주 잠깐 이 거대한 우주를 겨우 이만큼 올려다보고 있을 뿐 이 작은 점 위에서 저 우주 전체를 꿰는 거미줄까지 알아냈다는 것. 어쩌면 그게 이 우주에서 가장 신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저 멀리 우주 끝까지야 직접 갈 수 없어도 오늘 밤 저 별들 정도는 내 눈으로 담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쿠팡에서 내가 직접 고른 인간의 과학기술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 사실 지금까지 정리한 우주의 끝은 말 그대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인간 기준에서의 끝일 뿐 끝을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 따위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인류가 지금까지 찾아낸 행성은 6,000개. 그러나 우주는 인간을 위한 천국이 아닌 지옥들의 전시장이었으니 인간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단 0.0001%조차 없는 지옥별 4대 천왕. 바로 간다. 지구에서 670광년 백조자리에 떠있는 KELT-9b.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4,000도가 넘는다.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6,000개의 행성 중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그저 한낱 행성이 밤하늘에 떠있는 웬만한 태양들보다 더 뜨겁다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행성이 도는 태양은 일반 태양보다 2배는 뜨거운 청백색 거성. 이 행성은 그 불덩이에 바짝 붙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불지옥이 펼쳐지는 것인데, 이 정도면 바위가 녹는 건 시작에 불과. 공기를 이루는 분자조차 원자 단위로 찢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낮 동안 갈갈이 찢긴 분자가 밤으로 넘어가 겨우 다시 뭉치면 해가 뜨는 순간 또다시 산산조각. 찢기고 뭉치고 다시 찢기는 지옥이 영원히 반복된다. 게다가 별과 너무 가까운 탓에 대기가 통째로 끌어올라 혜성처럼 긴 꼬리를 흘리며 우주로 조금씩 증발해 사라지는 중인데, 여기에 만약 인간이 도착한다면 표면에 발을 딛기는커녕 별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한 줌 기체로 흩어져 사라진다. 생명은커녕 우주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분자조차 1초를 못 버티는 곳. 이렇게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지옥을 지나고 나면 이번엔 하늘에서 유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지구에서 64광년 여우자리에 있는 HD 189733b. 이 행성은 지구처럼 새파랗다. 처음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조차 또 하나의 지구인 줄 알았을 정도인데, 그러나 그 파란색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으니, 행성을 파랗게 물들인 건 바다가 아니라 대기를 가득 채운 유리 알갱이였던 것. 문제는 이 유리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건데, 이곳에 부는 바람은 시속 8,700km, 지구에서 가장 강한 태풍도 시속 300km 남짓인데, 그 30배에 가까운 바람이 쉬지 않고 몰아치며 그 미친 바람을 타고 유리 알갱이가 총알처럼 날아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란빛이 살에 닿는 순간 인간을 갈아버리는 믹서기 폭풍이 되는 셈. 이 아름다운 별에 단 1초만 서 있어도 온몸이 가루가 되어 흩날린다. 그런데 이 유리비조차 약과로 느껴질 만큼 미친 바람이 부는 별이 따로 있었으니, 지구에서 520광년 처녀자리에 떠있는 WASP-127b. 목성보다 덩치는 큰데 밀도는 역대급으로 낮아 손으로 누르면 쏙 들어갈 것 같은 솜사탕 같은 가스 행성. 애초에 발을 디딜 단단한 땅 자체가 없어 내려서는 순간 끝없이 가라앉기만 한다. 그런데 바로 이 행성에서 2025년 천문학자들이 믿기 힘든 걸 관측해내고 말았으니, 바로 행성의 적도를 휘감고 도는 초음속 제트기류. 속도가 무려 시속 33,000km다. 무려 소리보다 27배나 빠른 그야말로 미친 속도. 날아가는 총알도 음속을 돌파하는 전투기도 이 바람 앞에서는 그냥 멈춰 서 있는 셈. 태양계에서 가장 사납다는 해왕성의 폭풍조차 여기선 18분의 1짜리 산들바람에 불과. 이 행성엔 폭풍이 멎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 여기에 인간이 선다면 바람을 느낄 새도 없이 먼지처럼 날아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런 불과 바람의 지옥을 지나면 대망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1위 좀비 지옥.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하고 남은 시체 펄서. 별이 죽으며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탓에 이 별은 한 스푼만 떠와도 무게가 수억 톤에 달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 죽은 별은 1초에 100번이 넘게 회전하며 사방으로 치명적인 방사선을 끝없이 뿜어낸다. 1초에 100번씩 등대처럼 죽음의 빛을 휘둘러대니 그 빛이 스치기만 해도 모든 게 타서 재가 돼버리는데, 심지어 이 죽은 별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마저 좀비별이다. 쏟아지는 방사선에 대기가 끝없이 불타올라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세계. 인간이 이 좀비별에 발을 딛는다면 숨을 한 번 들이쉬기도 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방사선이 온몸을 그대로 꿰뚫고 들어와 몸속 세포 모두 터뜨려버리기 시작. 비명을 지를 그 잠깐의 틈조차 없이 산채로 한 줌 재로 변해버린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인류가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발견한 외계 행성이 바로 이 좀비별 곁에 죽은 행성이었다는 건데, 1992년 우리 말고도 다른 별을 도는 행성이 있다는 걸 인류가 처음으로 깨달은 그 역사적인 순간,
다들 지구 같은 또 하나의 천국을 기대했지만 우리가 저 우주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세계는 천국이 아니라 방사선이 끓는 죽음의 곁이었던 셈이다. 태우고 찢고 날리고 터뜨리는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간에게 잔인한 곳이었으니, 하지만 다행인 건 우리는 저 먼 지옥까지 직접 가지 않고 이런 간단한 망원경 하나로 우주를 코앞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니, 관심 있는 사람은 인류 최첨단 기술을 한번 맛보도록 하고, 인간 따위 0.1초 만에 지워버리는 지옥으로 가득 찬 우주이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고 정반대의 질문을 던져봤으니, 이 끝없는 우주 어딘가 인간이 두 발로 걸어다닐 진짜 천국 같은 별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6,000개의 행성을 이잡듯 뒤진 인류가 마침내 충격적인 행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 첫 번째가 바로 K2-18b. 최근 인류 최고의 망원경 제임스 웹은 124광년 떨어진 이 어둠 속의 행성 대기에서 기묘한 가스 하나를 발견하였으니, 가스의 이름은 DMS, 그리고 지구에서 이 가스를 만들어내는 건 생명체다. 이 말인 즉슨 이 행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데, 그러나 곧 충격적인 사실이 연달아 발견되었으니 이 행성에는 육지가 아예 단 하나도 없다. K2-18b는 표면 전체가 거대한 바다로만 덮여있고 그 위를 두꺼운 수소대기가 짓누르는 행성, 즉 인간이 떨어지는 순간 빛 한 줄기 닿지 않는 검은 바다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을 뿐이라는 것.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곧 인류가 직접 발을 디딜 수 있는 행성도 발견되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평생 단 한 번도 해를 볼 수 없는 행성 케플러 186f. 때는 2014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와 거의 똑같은 크기에 심지어 물까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을 발견하게 된다. 말 그대로 제2의 지구를 발견한 것인데, 그러나 이 케플러 186f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으니 바로 이 행성이 도는 태양이 적색 외성이라는 것. 이 말인 즉슨 태양이 우리 같은 노란색이 아닌 핏빛이라는 뜻이다. 심지어 인간이 발견한 행성은 이 태양을 향해 한쪽 면만 고정한 채 돌고 있었으니 한쪽 면은 영원히 낮이 끝나지 않는 불지옥이고 반대쪽은 영원한 밤의 얼음지옥이라는 것. 인간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곳은 낮과 밤이 만나는 가느다란 경계의 띠, 오직 그 한 줄뿐인 셈으로 그나마도 하늘은 늘 시뻘건 핏빛이다. 무엇보다 이 행성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580년, 그리고 빛으로 580년이라는 건 인간의 우주선으로는 1000만 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에 빠진 순간 기적적으로 광속 40년이라는 훨씬 가까운 거리에 거주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 발견되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트라피스트 1e. 이 행성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옆 행성이 손에 잡힐 듯 머리 위에 떠있다. 빛의 속도로 40년 떨어진 거리에는 트라피스트 1이라는 작은 태양이 떠있는데 이 태양 하나에 지구 크기 행성이 무려 7개나 돌고 있다. 그리고 이 7개 행성 중에서도 거주 가능 영역이 있는 행성이 무려 3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가 바로 이 트라피스트 1이다. 이곳의 특징은 행성들끼리 거리가 너무나 가깝다는 건데, 따라서 이 행성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본다면 옆 행성이 머리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풍경이 아닌 태양이었으니 행성끼리만 가까운 게 아닌 태양에도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적색 외성이 한번 폭발할 때마다 이 행성 7개에는 치명적인 방사선이 쏟아진다. 그리고 절망적이게도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이 방사선을 도저히 버텨낼 수 없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포기하려던 찰나, 이보다 훨씬 가까운 광속 12년 거리에 지구와 무려 97%가 똑같은 행성이 발견되었으니 행성 티가든 B, 지구와의 유사도 0.97. 과학자들은 행성이 지구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크기, 온도, 표면, 조건까지 따져 0부터 1까지 점수로 매기는데 1점이면 지구와 완벽히 똑같은 쌍둥이라는 뜻으로 T가든 B가 받은 점수는 0.97로 수천 개 행성 중 역대 최고점, 사실상 지구의 복제품 수준이다. 게다가 거리도 빛 속도로 겨우 12년 반, 우주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사실상 이 정도면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문제는 이 행성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것.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
보통 행성의 정체를 읽어내려면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 그 별빛을 붙잡아 분석을 하는 게 기본인데, T가 든 B는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단 한 번도 별 앞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빛을 내뿜는 것도 아니고 도는 별마저 너무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이라 아무리 거대한 망원경을 들이대도 그저 흐릿한 어두운 점으로만 보인다는 것. 해당 행성의 정확한 환경을 확인해야 그에 맞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가보던가 계획을 짤 텐데, 현재 기술로는 정체조차 알 수가 없으니 12년째 계속 입맛만 다시는 중이라고. 아무리 지구와 닮았어도 현재 갈 수 없다면 그저 그림의 떡일 뿐. 그러나 실제로 인류가 진짜로 가려고 탐사선 설계까지 끝낸 행성이 딱 하나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딱 20년이면 갈 수 있는 외계 행성 프록시마 B.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외계 행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이 행성이 도는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우리 태양과 가장 가까운 이웃별로 다른 행성들과 달리 인류가 진짜로 가볼 수 있는 거리인데, 실제로 2016년 한 억만장자가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꺼내 기상천외한 탐사선 계획을 발표하였으니 바로 한 초소형 탐사선에 얇디 얇은 돛을 단다는 것. 그리고 지상에서 엄청난 레이저를 쏴 이 돛을 정면으로 때리는 순간 빛에 떠밀린 탐사선은 엄청난 속도로 출발하게 되고, 이 속도라면 프록시마 B까지 단 20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계획. 즉, 딱 20년만 기다리면 옆 태양의 행성을 두 눈으로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는 꿈같은 기회인데, 그러나 이 행성에도 역시 잔인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으니,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수시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난폭한 적색 외성. 폭발이 한 번 터질 때마다 프록시마 B는 지구가 받는 양의 최대 10,000배에 달하는 자외선을 통째로 뒤집어 쓴다. 이 정도면 행성을 보호하는 대기가 통째로 벗겨졌을 수준으로, 대기가 사라진 행성은 낮엔 타들어가고 밤엔 얼어 죽는 죽은 바위덩어리에 불과하다. 즉, 막상 도착하면 사람이 살기는커녕 그저 밤낮으로 불지옥과 얼음지옥만 반복되는 곳일 거라는 건데, 게다가 그토록 야심찼던 스타샷 계획마저 기술 장벽에 막히며 결국 인류는 무릎을 꿇고 만다. 정말 인류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행성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의 모든 결함을 단숨에 뒤엎어버릴 대망의 1위, 진짜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 딱 한 곳 남아있었으니 케플러 452b. 이 행성에 지구의 식물을 가져다 심으면 식물이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자라난다. 이 케플러 452b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거의 유일하게 우리 태양과 같은 종류의 밝고 노란 별을 돌고 있는 행성으로, 이 말인 즉슨 그 행성의 하늘에 떠오르는 햇살이 지구의 햇살과 거의 똑같다는 뜻. 심지어 이 행성의 1년 길이는 385일로 지구의 1년 365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사실상 제2의 지구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행성에는 단 하나, 정말 딱 하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으니 바로 이 행성까지의 거리가 1400광년이다. 빛의 속도로 달려서 1400년이라는 건 인류의 우주선으로는 2000만 년, 사실상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길이다. 6000개의 행성, 그리고 상위 0.1%의 6곳의 후보.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인간이 살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으니 이쯤 되자 과학자들은 저 먼 우주를 뒤지느니 차라리 코앞에 있는 우리 태양계부터 정밀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절대 존재하면 안 되는 행성, 해왕성. 기괴하고 오묘한 이 푸른빛의 행성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뒤섞인 거대한 메탄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시속 2100km의 태풍과 끝없이 몰아치는 번개, 영하 218도의 온도까지 한낱 인간 따위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가루가 돼버린다. 지구에서 가장 먼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해왕성은 무게만 지구, 금성, 화성, 수성을 모두 합친 것의 9배가 넘어가는 그야말로 괴물 그 자체인 행성인데, 문제는 바로 이 거대한 사이즈가 해왕성이 절대 존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것. 원래 이 자리에 이 정도로 거대한 행성이 생성되려면 주변의 가스나 먼지 양을 봤을 때 최소 100억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태양계의 나이가 겨우 46억 살이라는 것이다. 즉, 부모가 존재하기 전에 자식이 먼저 태어나는 시간 척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러던 2005년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올라온 논문 한 편이 이 기괴한 모순을 단숨에 해결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해왕성이 태어난 위치. 사실 해왕성이 태어난 진짜 위치가 현재 해왕성이 있는 곳이 아닌 지금보다 태양에 가까운 토성 근처였다는 것. 토성 근처에는 가스와 먼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딱 46억 년 안에 현재 사이즈로 성장할 수 있었고, 태어난 이후 주변에 있던 목성과 토성의 거대한 중력 때문에 현재 있는 태양계의 끝자락으로 튕겨 나가버렸다는 거다. 즉 지금의 해왕성의 존재는 태어난 장소, 가스와 먼지의 양, 주변 행성 중력까지, 즉 수많은 조건 중 단 하나만 어긋났어도 존재하지 못했을 확률 게임의 최종 생존자라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괴물 같은 해왕성을 튕겨내버린 존재, 목성인데, 괴기스러울 정도로 거대한 행성, 목성, 수금지화 천해까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무려 2.5배가 크며 지구로는 무려 1300개를 채울 수 있는 거대한 부피를 가진 절망 그 자체. 문제는 이 거대한 사이즈에 딸려있는 97개의 수많은 위성들 역시 하나하나가 각각의 독특한 기괴함을 지니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레오가 발견한 위성 유로파. 유로파는 현재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곳으로, 실제로 얼마 전 일론 머스크와 나사가 손을 잡고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탐사선까지 띄운 상태다. 목성의 위성 중 6번째로 크기가 큰 유로파는 겉이 거대한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과학자들에게 그저 차가운 얼음 덩어리 정도로만 여겨져 왔는데, 그러나 2019년 겨울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연구팀이 유로파 표면에서 수증기 방출 현상, 즉 얼음층 아래에 액체 바다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생명체 탄생의 필수 요소인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체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었는데, 심지어 유로파는 지구보다 물이 많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이 물을 보유한 천체 때문에 과학자들은 유로파를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지 중 하나로 보고 화성과 함께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그러던 2020년 영국 리버풀 호프 대학의 신임 총장으로 발탁된 모니카 그레이디 박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발표를 하게 되었으니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구의 문어와 지능이 비슷한 혹은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니카 박사가 유로파의 바다에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으니, 첫 번째는 먼저 소금. 유로파의 바다가 그냥 물이 아닌 무려 소금바다. 생명체의 탄생 조건이 지구의 바다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염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열수 분출구. 염분 외에도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유로파 바닷속 깊은 곳에 바로 이 에너지원인 열수 분출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열수 분출구는 바닷속에서 뜨거운 물과 화학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해저 온천으로, 이곳에서는 햇빛 없이도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는 유로파의 바다가 두꺼운 얼음층으로 둘러싸여 있어 태양빛이 닿지 못하므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다. 실제 지구의 심해 화산지대에서도 이 열수 분출구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곳은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암흑색이었지만 미생물부터 갑각류, 어류까지 다양한 생명체가 독자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 결국 이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바로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의 발사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탐사는 단순한 우주 탐사가 아닌 인류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시도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협력, 결국 2024년 10월 14일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유로파 클리퍼를 실어 우주로 보낸다. 이 탐사선은 유로파의 얼음층 아래 숨겨진 거대한 바다를 조사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 총 9개의 실험 도구와 중력 측정 장치를 이용해 유로파의 얼음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으로 2030년 유로파 궤적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생명 탐사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때 외계인 하면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것이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나사와 일론 머스크까지 나설 정도로 우주의 기괴함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진 상황. 이쯤 되자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의 기괴함에도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러나 나사는 이 달 착륙 영상을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자 인간은 사실 달에 간 적이 없다는 주작설부터 달 자체가 가짜라는 인공 구조물설까지 달에 대한 온갖 음모론들이 생겨나기 시작,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게 된다. 그러나 당시 나사가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Hippity hoppity, hippity hoppity, hippity hopping over hill and dale. Da-da-da-da-da-da-da-da-da. 닐 암스트롱과 그의 동료가 너무나 촐싹거렸기 때문. 웃고 떠들며 넘어지는 모습까지.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달까지 가서 겨우 발자국만 남겼을 리 없다. 그러나 그 대단한 나사가 겨우 이런 장면들 때문에 영상을 비공개하진 않았을 터. 이에 따라 달 영상을 숨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본격적으로 증폭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건은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기 2달 전 발생하게 된다. 아폴로 11호의 성공적인 달 착륙을 위해 먼저 달 주변으로 보내졌던 아폴로 10호. 그런데 이 안에 탑승해 있던 3명의 우주비행사는 달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한 시간이 넘도록 우주 밖에서 계속된 기괴한 소리. 원래 소리는 공기나 물 같은 어떤 매질이 있어야 전달될 수 있는데,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뒤이어 닐 암스트롱과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 마이크 콜린스마저 이 기괴한 소리를 듣게 되며, 이는 더 이상 단순 음모론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대중의 혼란을 염려한 나사는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고, 4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이 내용이 밝혀지며, 이는 결국 달에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보낸 어떤 의문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까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달의 가장 유명한 음모론인 달 인공물설. 먼 과거 달에 문명을 지닌 어떤 생명체들이 살았고, 이들이 달의 여러 가지 형태의 건축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외계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몇 년 전과는 달리 최근 나사마저 공식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음모론 역시 다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996년 3월 21일, 무려 나사의 고문으로 있었던 리처드 호글랜드는 달에 고대에 만든 인공물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호글랜드는 미국의 아폴로 탐사 자체가 달에 존재하는 인공물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었으며, 미국 정부는 이미 분석에 성공했지만 대중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게 그가 공개한 사진 중 하나가 바로 캐슬. 해당 사진은 아폴로 임무기간 중 실제로 촬영된 것으로, 캐슬이라 불리는 이 구조물은 높이가 무려 16km에 달하는 유리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지지대부터 여러 개의 기둥, 높이 솟은 첨탑까지 얼핏 보아도 성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자연적으로는 생성되기 힘든 규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조차 높이가 1km가 안 되는데, 그의 16배를 뛰어넘는 16km의 거대한 성의 용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1994년 6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열린 달에 대한 강연회. 달의 인공물로 추정되는 샤드의 존재가 드러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된다. 샤드는 약 2.4km 높이를 가진 볼링핀 모양의 구조물인데, 하부에 비해 두꺼운 중앙부와 솟아있는 상부까지 평평한 주변 지형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인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해당 사진이 가스나 연기 기둥이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으나, 기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명확한 그림자에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체가 아닌 고체 상태의 구조물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정말 머나먼 과거 달에 거주하던 어떤 고대 문명에 의해 지어진 인공물은 아닐지 더욱 의혹이 증폭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2020년 11월 외계 생물체 연구자 스콧 워링은 달 표면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사의 달 정찰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공개하였는데, 여기에서 이집트 피라미드와 똑같은 구조물이 발견된 것. 지름 1km의 이 구조물에는 심지어 입구까지 있었고, 나사는 결국
해당 건축물이 달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천문학자인 마르셀로 이라수스타 역시 위성 사진을 볼 수 있는 구글 문을 통해 달 표면을 관찰하던 중 피라미드를 발견하게 된다. 약 200m 정도의 높이로 우뚝 솟은 확신의 피라미드. 주변 지형은 평탄하여 산일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이지만 이에 대해 나사와 구글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논란의 논란들. 사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 이미 사람이 달에 다녀온 것도 50년 전 이야기. 훨씬 발전된 기술을 가진 현대 인간은 도대체 왜 달에 직접 가지 않는 것일까? 아폴로 17호가 1972년 마지막으로 달에 다녀온 지 50여 년.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인류는 달 탐사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과거 아폴로 프로젝트가 단순히 우주 비행사들이 달을 탐사하는 데 있었다면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아예 인류 자체를 지속적으로 달에 보내는 것이 목표. 미국의 나사뿐만 아니라 캐나다, 한국 등 21개국과 기업들이 참여한 거대 다국적 프로젝트인데 과연 인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의문을 풀어내고 달에 정착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핵전쟁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가 멸망에 처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달로의 탈출이다. 실제로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물. 이미 탐사선들을 통해 달 표면에 상당량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식수부터 농작까지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므로 달 자체에서 물이 공급된다는 것은 지구에서 물을 실어 나를 필요가 없다는 굉장한 이점. 물론 달의 물은 얼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이나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기술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연료. 달에는 헬륨-3라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이는 인류가 몇만 년 동안 에너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게다가 태양풍이 지속적으로 헬륨-3를 공급, 영원히 자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달 자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없는 이유 또한 극명했으니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기. 달에는 대기가 없으므로 일단 숨을 쉴 수가 없고 태양의 자외선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유성 같은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낮은 중력. 중력이 낮다는 것은 인간이 지금과 같은 몸의 형태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위에 말한 대기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과학자들은 달을 거대한 돔으로 감싸는 방식을 말하기도 하나 이는 현대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단계.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류 전체를 옮기는 것이 아닌 달 기지를 건설하여 소수 정예를 개척대로 보내는 것이 가장 가까운 목표로 보여진다고.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목동자리 방향 이상한 구멍 하나가 발견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 천문학자 로버트 커시너는 우주의 모든 은하를 지도로 그리던 중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를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 이 영역을 봤을 때 연구팀은 당연히 장비가 고장났거나 관측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번을 다시 관측해도 그곳은 진짜로 텅 비어 있었으니 이 거대한 구멍의 지름은 무려 3억 광년으로 부피를 봤을 때 최소 수천 개의 은하는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데 문제는 이 무한의 공간 안에 은하가 단 60개 뿐이라는 것. 즉 있어야 할 것 98% 이상이 사라졌다.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혔고 이 거대한 공허에 대해 수많은 가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으니 작은 구멍들이 병합되어 거대해졌다는 가설부터 암흑물질이 은하 형성을 막았다는 가설, 심지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외계 문명이 이 지역을 숨겼다는 가설까지. 아직까지 확정된 가설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우주 어딘가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라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진짜 문제는 수천 개의 은하들이 텅 비어 있는 곳과 달리 아예 수십만 개의 은하를 통째로 빨아들이고 있는 정체불명의 괴물 역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으니 우리 은하가 속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라니아케아는 하와이 말로 끝없는 하늘이란 뜻으로 이 초은하단에는 우리 은하를 포함한 무려 10만 개의 은하가 모여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10만 개의 은하 전부가 한 점을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으니 그 한 점의 정체가 바로 그레이트 어트랙터,
지구에서 약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이 정체불명의 영역은 우리 은하를 포함한 라니아케아 전체를 초당 600km라는 미친 속도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즉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이 정체불명의 괴물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 괴물이 처음 발견된 건 1970년대. 천문학자들은 수많은 은하들이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전부 같은 방향으로 빨려가는 걸 발견하게 된다. 분명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무언가가 은하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 그 후 50년 동안 수많은 천문학자가 정체를 밝히려 매달렸지만 이 그레이트 어트랙터가 하필이면 회피 영역이라 부르는 우리 은하 원반 뒤편 가시광선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또 여기서 하나의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졌으니 이 그레이트 어트랙터조차 훨씬 더 거대한 샤플리 초은하단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인력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즉 괴물 뒤에 더 거대한 괴물이, 그 뒤에 더욱 거대한 괴물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은 그 가장 끝에 있는 존재를 절대 확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우리 눈앞에서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현재는 상식이 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 지구에서 본 모든 은하들이 전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지구에서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1998년 관찰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니, 바로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 원래라면 빅뱅 이후 중력에 의해 우주 팽창은 느려지고 있어야 정상인데, 정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발견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우주에 대한 인류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대사건이었는데, 이 정체불명의 가속 팽창의 원인을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우주는 별과 행성과 은하 같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겨우 5%에 불과, 정체 모를 암흑물질이 27%, 그리고 나머지 68%가 이 정체불명의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주조차도 95%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정체모를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우주를 찢어버리고 있다는 것. 지금 추세대로라면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제외한 모든 은하가 사라진다. 가속 팽창 속도가 광속을 넘어버리면 빛조차 지구에 도달하지 못해 말 그대로 우주의 대부분이 인간 시야에서 소멸해버린다는 것. 즉 머나먼 미래에 어떤 문명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다른 은하라고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 이 우주의 은하는 단 하나뿐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우주의 진짜 모습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 심지어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따라서는 빅립이라는 더 끔찍한 종말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건 은하도 별도 행성도 원자도 심지어 시공간 자체까지도 갈갈이 찢어져 버리는, 즉 존재했던 모든 것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우주의 완전한 종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우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일 뿐, 사실 우리 우주 밖에는 또 다른 우주가 수없이 존재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해온 우주는 빅뱅에서 시작된 단 하나의 우주였다. 그러나 1980년대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발표한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 모든 상식을 뒤집어버리게 되었으니, 이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는 찰나의 순간에 먼지 한 톨이 순식간에 은하 크기로 부풀어 오를 만큼 상상조차 불가능한 속도로 급팽창했는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너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 즉 마치 펄펄 끓는 물속에서 수많은 거품이 쉴 새 없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우주는 이 거대한 거품 바다 속에서 생겨난 작은 거품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 그렇다면 그 거품 바다 속에 또 다른 거품 우주들이 무한히 존재한다는 건데, 만약 단순히 많은 게 아닌 정말 무한의 확률이라면 이 거품 우주들 중에서는 지구와 똑같은 행성에서 지금 이 영상을 똑같이 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무한히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건데, 문제는 다중우주 가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끈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4차원 외에 7차원이 더 존재하는데, 이 추가된 차원들의 조합에 따라 물리법칙이 전부 다른 우주들이 무려 10의 500승계,
그러니까 1 뒤에 0이 500개가 붙는 만큼의 서로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까지 쏟아져 나왔으니, 심지어 우주 한 구석에서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거대한 영역 콜드스팟이 발견되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우주가 또 다른 우주와 충돌하면서 생긴 멍자국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까지 내놓았는데, 만약 이 두 우주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그 순간 두 우주의 물리법칙이 뒤엉키면서 양쪽 우주 모두 소멸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해왔던 930억 광년의 거대한 우주조차 겨우 거품 하나에 불과하고, 진짜 우주의 끝은 인간의 뇌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 빛. 그리고 이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 단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아버리는 엄청난 속도지만, 가장 가까운 옆 동네 은하인 안드로메다까지도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걸린다. 그리고 현 시점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우주의 끝까지는 930억 광년이 걸리며, 심지어 이 거리마저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닌 작은 소우주에 불과하다면 진짜 우주의 끝은 우리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우주 끝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서조차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박살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령 행성.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 깊은 어둠 속을 태양 없이 홀로 떠도는 행성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떠돌이 행성. 보통 행성하면 태양 같은 밝은 별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일반적이지만, 이 녀석들은 자기 별이 아예 없다. 태어날 때 옆에 있던 거대한 행성이나 별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아예 우주로 튕겨져 나가버린 버려진 자식들인데, 문제는 이 떠돌이 행성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 현재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서만 태양 하나당 목성만한 떠돌이 행성이 최소 2개씩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되는 녀석들의 숫자는 무려 수천억 개.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밤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저 밝은 별들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떠돌이 행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 태양이 없으니 당연히 빛도 없고, 게다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아니기에 지구 코앞까지 다가와도 거의 탐지조차 안 된다. 오죽하면 이 유령 같은 행성의 무게와 거리를 처음으로 직접 재는데 성공한 게 최근 2026년에 들어서야 가능했을 정도. 만약 이런 거대한 떠돌이 행성이 소리 없이 태양계 안으로 들어올 경우, 이 녀석이 지구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 중력에 지구 궤도 자체가 아예 흔들려 버리는데, 그 순간 태양에서 너무 멀어지면 지구 전체가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얼어붙고, 반대로 너무 가까워지면 순식간에 불타버린다. 심지어 운이 더 나쁘면 지구가 태양 곁에서 통째로 튕겨나가 지구마저 또 하나의 떠돌이 행성이 돼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지구는 지금까지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뿐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그냥 길을 잃은 행성일 뿐,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으니 2004년 12월 27일 평화롭던 지구의 하늘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측 장비가 동시에 미친 듯이 튀어오르고, 지구의 대기층이 순간적으로 밤에서 낮처럼 뒤집히더니 북극에서는 난데없는 오로라까지 번쩍였는데, 지구에 이 정도까지 타격을 준 것의 정체는 바로 지구에서 무려 5만 광년 떨어져 있는 작은 별 마그네타. 마그네타는 밀도가 엄청난 중성자별 중에서도 자기장이 극에 달한 최악의 괴물인데, 이 녀석의 자기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단순히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까지 모두 뒤틀려버린다. 근데 2004년 이 별이 단 0.1초 동안 표면이 쩍하고 갈라지는 거대한 별 지진, 이른바 스타퀘이크를 일으키며 폭발했는데, 이때 뿜어져 나온 에너지는 우리 태양이 25만 년 동안 내뿜는 양보다 더 많았고, 이 신호가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지구 근처의 일부 관측 위성은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릴 정도였다. 빛의 속도로 무려 5만 년을 가야 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0.1초짜리 폭발이 지구를 흔들어버린 것. 만약 마그네타가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웠다면 인류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었다는 건데, 이쯤 되니 예측도 대비도 불가한 우주의 기괴함 앞에 지구가 당장 내일 갑자기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구에서 약 8,000광년 사수자리 방향에 마치 거대한 풍차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별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S스타.
일명 죽음의 별이다. 이 거대한 풍차의 정체는 볼플레이의 별이라는 수명이 거의 다 된 초거대 별. 이 녀석이 내뿜는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폭풍 같은 바람이 주변 먼지를 휘감으면서 저 거대한 풍차 모양을 만들어낸 것. 문제는 이 별이 폭발할 때 평범한 초신성과 달리 별의 양쪽 극에서 바늘처럼 가느다란 빛의 창, 감마선 폭발을 쏘아낼 수 있다는 것. 이 감마선 폭발은 단 한 번에 태양이 평생 동안 내뿜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을 순식간에 쏟아내는 가장 강력한 폭발인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데스스타의 자전축이 지구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것. 즉, 이 데스스타가 폭발하는 순간 지구도 함께 아작날 수도 있다는 건데, 데스스타가 폭발하면 지구 오존층의 4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 태양의 자외선이 아무 방패도 없이 지구를 그대로 구워버리면서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쓸어버리게 된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4억 4천만 년 전 지구의 바다에서 생물의 60%가 한꺼번에 사라진 거대한 대멸종이 바로 이 감마선 폭발 때문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5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으니 천문학자들이 이 데스스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다행히도 데스스타의 자전축이 지구를 아주 미세하게 살짝 비껴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즉, 지금으로선 이 죽음의 광선이 지구를 정조준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기서 진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 우주 최악의 괴물, 떠돌이 블랙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주에서 가장 압도적인 중력의 심연인 블랙홀. 이 블랙홀의 진짜 공포는 크기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별을 집어삼키며 빛을 토해내는 블랙홀이라면 그나마 추적이라도 하겠지만, 문제는 함께 도는 별 하나 없이 홀로 우주를 떠도는 떠돌이 블랙홀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 녀석들은 빛도 신호도 전혀 없어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도 알아챌 방법이 거의 없다. 더 소름 돋는 건 이런 블랙홀이 우리 은하에만 약 1억 개, 캄캄한 어둠 속에 흩어져 있을 거라는 추정인데, 대부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떠돌고 있다는 것. 그러던 2022년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을 찾아냈으니 그 거리가 겨우 1560광년. 태양 질량의 10배짜리 블랙홀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뒷마당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것인데, 자, 그럼 이런 떠돌이 블랙홀이 소리도 없이 태양계 쪽으로 다가온다고 상상해보자. 우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녀석의 존재를 전혀 모를 가능성이 높고, 어느 순간 가까워지면 태양도 지구도 전부 그 심연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마저 점점 느려져서 멀리서 지켜보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경계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중력 차이에 몸이 스파게티 면처럼 길게 늘어나 찢겨나가고 마침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마지막 경계, 이른바 사건의 지평선. 이 선을 한번 넘어버리는 순간 다시는 이 우주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심지어 그 안에서는 빛조차 영원히 갇혀버려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된다.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떠돌이 블랙홀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이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우주 끝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서조차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박살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인데, 지구.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끝인 이 지구야말로 사실 이 태양계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가장 기괴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시작은 딱 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생대. 다윈의 진화론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도달하게 되는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자 첫 번째 존재, 루카. 그렇다면 이 최초의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에 의문을 가진 시카고대 밀러 박사는 플라스크에 메탄, 암모니아, 물 등을 활용해 생명체가 없던 원시 지구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 마치 지구의 번개가 치듯 반복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그리고 일주 뒤 충격적이게도 플라스크 안에는 아미노산을 비롯한 유기물 등 생명체의 기초 단위들이 발견된다. 즉, 생명체가 없는 곳에 에너지를 가하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된 것. 당시 태양의 대폭발인 슈퍼플레어가 매주 발생하여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했고, 영원에 가까운 10억 년 동안 반복되는 행동에 우연의 우연이 겹쳐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명체 루카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는 태양의 후예인 걸까?
첫 번째 생명체로부터 다시 30억 년에 가까운 억겁의 시간이 지난 지구 5억 4,200만 년 전 첫 번째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시작된다. 깊은 바닷속에서는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불리는 생명체들의 진화가 폭발하기 시작. 갑각류, 연체동물, 그리고 벌레의 친척들까지 비로소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를 만한 존재들이 마침내 등장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놈들이 바로 삼엽충. 공부 안 한 나도 이름 정도는 들어본 고생대의 간판 동물로 머리, 몸통, 꼬리처럼 새 부위가 붙어있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졌는데 정확히는 한 생명체의 이름이 아니라 2만 종이 넘는 다양한 종들을 통합하여 부르는, 즉 곤충 같은 한 분류의 명칭이었다고. 그 수가 지독하게 많았기에 마치 인간처럼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생명체다. 그러나 이런 삼엽충 따위 그저 맛있는 밥 반찬으로 씹어먹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캄브리아기 바다의 제왕 아노말로카리스. 이상한 새우라는 뜻의 이름답게 날개 달린 새우 같은 비주얼로 당시 바다를 씹어먹었다고 하는데 녀석의 덩치는 50cm. 물론 나에 비해서는 귀여운 크기로 느껴질 수 있으나 당시 환경상 큰 생명체가 없던 바닷가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로 삼엽충을 비롯 온갖 생명체들을 야무지게 주워먹고 다니다가 결국 멸종한다. 아노말로카리스뿐만 아니라 산소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생명체들이 줄지어 대멸종하게 되었고 그렇게 캄브리아기는 끝나버리게 된다. 이후 4억 8,830만 년 전 시작된 두 번째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이 괴물 같은 시기의 주요 사건은 바로 다양한 생물의 등장인데 그 중에서도 상위 포식자였던 녀석이 바로 펜테콥테루스 데코라엔시스. 발음 틀려서 두 번 녹음하게 만든 이 녀석은 거대한 발톱과 뾰족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 일명 바다전갈로 불리는데 녀석들 중 일부는 무려 2m까지 자라버리며 본격적인 대형 괴물들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심지어 추정 크기 9m까지 자라버리는 카메로케라스도 한따까리 했는데 뾰족한 꽃갈콘을 머리에 쓴 오징어 같은 모습으로 덩치에 걸맞게 당시 바다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군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바닷속 식물들 또한 드디어 조금씩 육지로 진출하며 육지의 산소를 만들어냈고 이는 본격적인 육상생물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그 시기가 바로 4억 4,370만 년 전 시작된 세 번째 고생대 실루리아기. 역사상 최초로 육지에 진출한 생명체 프네우모데스무스. 지렁이같이 생긴 이 녀석은 그리스어 숨쉬는 띠에서 유래한 이름답게 지구 최초로 공기 중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였다고. 같은 시기 바다에서는 바다전갈 프테리고투스가 동급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성인 남자만한 거대한 덩치에 옹졸한 집게발로 사냥을 하던 녀석은 결국 덩치가 큰 만큼 더 많은 먹이가 필요. 그렇게 허무하게 멸종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4억 196만 년 전 시작된 대본기. 40억 년 가까이 거의 기어다니는 생명체들만 존재하던 바닷속. 마침내 물고기처럼 제대로 수영을 하는 유형성 생명체들이 등장하였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암모나이트. 공부 안 한 나도 이름 들어본 이 녀석은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말린 껍데기에 살짝 오징어 같은 몸뚱아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거의 삼엽충급으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놈들이다. 또한 어류의 시대라고 불리는 대본기답게 턱을 가진 판피어라는 물고기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둔클레오스테우스. 키 4m에 몸무게 1,500kg까지 자라버리며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한 물린 힘을 가진 바다 악어보다도 2배 이상 무는 힘이 센 괴물급 녀석이다. 또한 물고기들이 육지로도 진출하기 시작. 마침내 익티오스테가 같은 최초의 네발 동물로도 진화해버리게 된다. 그러나 역시 바닷속 산소 급감 등으로 다시 한번 대규모 멸종이 발생. 지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3억 5,920만 년 전 시작된 석탄기. 육상식물이 번성하며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이는 생명체들의 크기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르트로플레우라류. 관절로 된 갈비뼈란 뜻의 이 초대형 노래기는 거의 자동차만한 덩치로 키 2.5m에 다리만 88개가 있었다고. 또한 이 거대한 곤충들은 날개도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놈이 바로 이 잠자리가 아닌 메가네우라. 현대 잠자리와는 다른 종으로 날개 너비가 75cm에 달하는 거의 사람 절반만한 녀석이다. 이 놈이 파닥거린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며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형성. 엄청난 기후변화와 함께 석탄기의 생물체들은 결국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도래하게 된 마지막 고생대 페름기. 고생대를 아예 끝내버리고 중생대로 넘어가게 만든 지구 역사상 최악의 멸종 페름기 대멸종 전까지 마지막 고생대 생명체들이 꽃피우던 시기인데 2억 9,900만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면 도착하게 되는 초대륙 판게아.
지구의 작은 대륙들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이 거대한 하나의 대륙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불안정한 기후와 화산 활동이 폭발하던 이 지옥에서 가장 귀여웠던 것은 바로 바퀴벌레. 그러나 사이즈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약 1500만 년 뒤 2억 7300만 년 전 테랍시스라 불리는 포유류 같은 파충류들이 행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디메트로돈처럼 강력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던 이놈들부터 5m급의 초식동물 데우테로사우루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시간이 흐르며 이노스트랑케비아 같은 놈들까지 등장하며 드디어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을 갖춰가나 싶었는데, 약 2억 5200만 년 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시작된다. 화산은 대량의 재를 방출, 햇빛을 차단했고 지구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며 대부분 사라졌고, 이어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까지 줄줄이 멸종하며 지구상의 생명체 약 80% 이상이 멸종하는 해름기 대멸종이 발생. 그렇게 고생되는 악을 내리게 된다. 자, 오늘은 공룡의 중생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생명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최초의 루카부터 다양하고 기괴한 생명체들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녀석들 중 하나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 인간 역시 그저 진화의 한 과정일 뿐, 우리 다음의 후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게 될까?